네, 오늘 오전에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박 씨의 출연료 6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의 친형은 오늘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쟁점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당초에 이제 박수홍 씨는 횡령한 금액이 116억 원이다 이런 혐의로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지금 친형 부부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횡령 금액 액수가 이제 줄어든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박수홍 씨는 이제 116억 원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범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혐의가 입증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인정한 이 액수는 61억 원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 기소된 범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이지만 그 횡령의 피해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박수홍 씨와 함께 설립했던 회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수홍 씨 개인입니다. 그 박수홍 씨의 그 형의 부부는 박수홍 씨 개인을 위해서 이제 기획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그 직원을 등록을 해서 이제 급여 명목으로 19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회사 돈에 11억에 가까운 돈을 인출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박수홍 씨 개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박수홍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면서 총 61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네, 이제 회사와 관련된 혐의 그리고 개인 혐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재판에서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 이제 출석한 박수홍 씨 친형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게 지금 적용된 이 혐의, 개인 부동산 명목으로 구입 명목으로 회사 돈을 인출한 행위나 아니면 허위의 직원을 등록해서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인출한 행위, 그리고 회사 카드를 유용한 행위 이런 현재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이 제시한 이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 씨 부부가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또 박수홍 씨의 돈으로 했다. 근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횡령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박수홍 씨 친형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부분입니다. 박수홍 씨 친형은 이제 박수홍 씨와 이제 법적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회사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해서 본인의 민형사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자금은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민형사 사건 변호를 위해서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 역시 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지난달 초에도 보면 대질 조사할 때 박수홍 씨의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변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수홍 씨 부인은 이제 박수홍 씨 주장을 다 지금 부인하고 있고 또 대질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를 폭행할 정도로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조사에서도 박수홍 씨 의견이 아닌 박수홍 씨 형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수홍 씨의 의견과 그리고 박수홍 씨 부친과 박수홍 씨 형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진실 파악을 위해서 그 박수홍 씨의 부친을 이제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똑같은 진술을 하더라도 진술하는 입장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과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되어서 증인으로 신문을 하는 건 사실 조금 부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나와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는 위증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친에 대해서 이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을 때 과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바뀔지 번복이 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씨의 부친 아버지께서는 이제 내가 횡령을 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친족 상도례 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난번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선은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랑 접목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박송식 사건으로 이제 친족 상도례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친족 상도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횡령이나 사기 같은 일정 범위의 경제 범죄에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처 그리고 배우자처럼 일정 범위의 친족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 부모 관계에서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직계혈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송 씨의 부친은 박송 씨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하면서 이 친족 상도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이미 가족 관계가 사실은 파탄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단순히 친족이란 이유로 형을 면제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요즘은 이제 가족주의가 많이 해체가 되어서 네. 교류가 없는 친족도 많은데 단순히 친족이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특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실무상에 보면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뭐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경제적인 착취라든지 경제적인 피해가 의외로 친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 상도례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좀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인데요. 이미 퇴직을 한 상태 공무원의 채용 사실 자체를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의 주인공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이 공무원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7월 1일까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이제 공무원 퇴직연금을 청구를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2012년 7월 30일 그러니까 그 임용 당시에 네. 이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임용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공무원이 2008년 7월 30일에 법원에서 공기호 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형은 2008년 7월 30일에 형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그 임용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공무원은 2008년 7월 30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되기 전인 2012년 7월 31일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30일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임용 자체가 부적법했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불과 하루 차이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한 건데 앞서서 공기업 부정사용죄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공기업 부정사용죄는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처럼 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번호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조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범죄인데 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2008년에 이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하루만 늦었어도 이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네요. 네, 2012년 7월 31일까지는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31일이 아닌 30일에 이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적법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만 늦어서 7월 31일에 임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네. 임용 자체가 적법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받는 중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임용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배경은 또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채용이 취소된 공무원은 채용 당시에 국회의장은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법적 배경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공무원은 이제 국회의장의 이제 퇴직 처분에 대해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국회의장이 임용을 결정할 당시에 경찰청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이 신원 조회를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임용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그리고 임용이 적법하다라는 걸 믿고 본인이 10년 이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신뢰를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채용 시에 법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임용이 무효고 또 무엇보다 이 공무원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중학생 아들이 옷을 털었는데 먼지가 날렸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폭행을 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요, 2020년 11월 7일 자신의 집에서 15살 아들이 옷을 털자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과 옆구리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목침까지 던졌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폭행이 발생하긴 열흘 전에도 똑같이 또 폭행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다투던 중에 아들이 아내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은 이 1심의 형이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했고 네. 항소심 역시 1심의 형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아빠가 1심 선고를 불복을 하면서 내놓은 주장도 아들이 아닌 벽을 향해서 던진 거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들한테 이렇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도 비슷하게 본 거죠. 네, 이 남성은 재판 내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계속 변명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목침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 아들을 향해 던진 게 아니라 분이 아직 안 풀려서 벽을 향해서 던진 거다 이렇게 본인의 행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렇게 변명만 하는 이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입은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 남성을 일갈했습니다. 네. 어제가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동 학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은 올라갔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정인이 사건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동 학대 범죄가 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동 학대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동 학대 건수만 봐도 3만 7천여 건에 이르고요. 전년 대비 2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학대율은 14.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네. 신고율이 높아진 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아동학대 범죄가 이제 사건화가 돼서 이 통계치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매년 우리 사회에서는 40명 가까운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라든지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처벌 수위는 어떤지 그리고 최대 형량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강화가 된 바가 있죠. 네, 뭐 정인이 사건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아동학대 처벌법의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판결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처벌되는 이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70% 이상이 넘습니다. 네. 그 말 뜻은 다시 그 아동학대 범죄자가 집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아동과 아동학대 범죄자가 언제든지 다시 만나서 재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집행유예라고 해서 뭐 초범이라는 이유 아니면 아이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뭔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는 아이와 아동학대 범죄자가 즉각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이 민법에 있었던 아동에 대한 징계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뭐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모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훈육을 빌미로 아이를 폭행하거나 체벌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네. 아동학대 범죄는 근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